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입은 것을 잊고 배신함을 가리키는 단어죠.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저의 가족이었어요. 결혼으로 만들어진 관계이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친가족처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동서였어요. 동서의 최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최후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 경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평범한 영업사원이었건만 연애를 하면서 그이는 창업의 뜻을 밝혔죠.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해. 괜찮겠어? 아니, 괜찮지? 내가 안 괜찮다고 하면 창업 안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지. 지금의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 번듯한 회사 대표님이 된 후에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고 싶어. 번듯한 회사 대표님이 못 되면 프로포즈 안 하는 거야? 망하면 우리 헤어져야 해? 아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가슴을 탕탕 치며 약속하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말린다고 한들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을 사람도 아니었고 사업병은 답도 없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이미 그이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그의 사업은 느리지만 착실한 순풍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영업사원 시절 쌓아둔 여러 인맥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 역시 그럭저럭 괜찮은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예쁜 조카도 한 명 있었고요. 연애할 때 동서가 한참 임신 중이어서 제가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 넷이 만나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같이 쇼핑도 하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친해졌죠. 남편은 형제 간의 우애가 참 깊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맛있는 것을 먹든 늘 동생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서방님과 동서와 금방 친해지자 무척 기뻐했어요. 결혼할 때도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참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 살았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자기는 동생이 결혼할 때 너무 섭섭했다고요. 이런 섭섭함을 동생은 몰라도 될 테니 다행이라는 거였죠.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되려 화를 내는 사람이었으니 말 다 했죠.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집을 꾸렸어요. 남편은 넓은 집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나중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고, 저는 프로포즈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러자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방님과 동서의 존재가 신혼생활의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11시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누군가 배를 급박하게 눌러대더군요. 오밤중에 누군가 싶어 나가봤더니 서방님과 동서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의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고 둘 다 양손에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딱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남편이 다그치자 동서가 울면서 입을 열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아파트는 물론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했어요. 친정과도 연이 끊겼다고 제발 하룻밤만, 아니 일주일만 묵게 해달라고 매달려 애원하더군요. 무슨 일이든 해서 곧 독립해 나가겠다고요.
요즘 시대에 보증을 어떻게 섰길래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다니 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의 신혼집은 아주 작은 아파트였기에 거절해야 했지만 동서의 등에 업혀 울고 있는 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를 보니 짠해서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들어와서 짐부터 풀라는 저의 말에 서방님은 무릎까지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영수님. 신세 좀 질게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신세라뇨. 도울 수 있을 때 서로 돕고 지내요.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형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신혼생활 방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유, 아니에요. 신혼생활 같은 건 마음만 신혼이면 언제든 가능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쁜 조카 얼굴도 매일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독립해 나가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일주일로 시작한 더부살이는 어느덧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둘은 나갈 기약이 없어 보였어요. 워낙 작은 아파트라 따로 내줄 방이 없어 서방님과 동서는 거실에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신혼이라 제 취향으로 아기자기하면서도 깔끔하게 꾸며둔 거실은 늘 널려있는 이부자리, 아이용품, 서방님의 빨래 등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둘만의 보금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조카가 예쁜 건 천사처럼 잠들어 있을 대로 한정되기 시작했어요. 예민한 아이였던 조카는 주변 환경이 바뀌자 낮이고 밤이고 심하게 칭얼거렸고 새벽에도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울어댔어요.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밤에도 낮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서로 짜증을 내기 일쑤였어요. 저희도 가족 계획이란 게 있었는데 당분간 미루자는 저의 말에 남편도 적극 동의하더군요. 그렇게 제 개인 생활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면서 거의 한계에 달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새벽 남편과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누군가 물을 틀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반쯤 깨서는 짜증을 내길래 제가 밖으로 나가봤죠. 욕실엔 아무도 없었기에 베란다로 나갔더니 동서가 있더군요. 이불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눈을 끔뻑거리다가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3시더군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웬 이불 빨래를 하고 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될 일 아니야? 네, 형님, 맞아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당장 빨래거리가 나와서 주무시는데 제가 깨웠나요? 난 괜찮은데 그이가 일하다 와서 밤에 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 하거든. 내일 아침에 마저 하면 안 될까? 네, 그럴게요, 형님. 주무세요. 그런데 이날 밤은 제대로 잘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다음 날이 휴일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밤새도록 대리운전 일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서방님이 갑자기 저와 남편의 침실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또다시 자다가 봉변을 당한 남편은 아무리 아끼는 동생이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 좀 자자. 형,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눌러 앉을까 봐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왜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어?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사람이 없던 병이 생기냔 말이야. 누가 평생 산대? 우리는 뭐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 아니,
우리가 무슨 눈치를 줬고 무슨 병이 생겼단 거야 도대체? 너 흥분이나 좀 가라앉히고 말해봐.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내 마누라가 사람 눈치 보다가 한밤중에 이불 빨래나 해대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냐고? 형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우리 얼굴 볼 자신 있어요? 아니, 가난뱅이들이라 앞으로 더 볼 일 없다 이건가? 그래, 더럽고 지사해서라도 내가 당장 나가줄게. 나간다 나가. 여보, 당장 짐 싸.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남편을 한 대 칠 것만 같은 서방님의 대화를 차근차근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동서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염 증세를 보인 모양이었어요. 새벽에 이불 빨래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우리가 동서와 서방님의 눈치를 보는 만큼 동선에도 우리 눈치를 보긴 했었나 봐요.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해가 뜨자마자 짐을 싸서는 나가버렸어요. 남편도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멍하게 있었죠. 남편은 서방님을 아꼈던 만큼 서방님이 남긴 폭언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동서한테 눈치를 준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자 남편은 아니라고 그냥 냈다 예민해져 있었던 거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어요.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다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참으로 난감했죠.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몇 주가 지났어요. 남편은 울다가 화를 내다가 걱정을 하면서 감정의 갈피를 잡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시무룩하게 지내던 남편이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집에 와서는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외식? 무슨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오늘 추가 계약했어. 엄청난 건을 따냈다고. 지난번에 해외 수출한 건도 잘 될 것 같아. 이대로만 가면 상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큰 투자를 받게 된 거였어요. 더불어 몇 주 전에 시작한 해외와의 거래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추가 계약을 여러 건 따낸 셈이 되었고요. 그날 밤은 정말 간만에 환하게 웃으며 행복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샴페인도 따면서 남편이 이제야 다시 힘을 내겠구나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해 우리는 정말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연애할 때부터 약속 하나는 잘 지키지 않냐며 뻐겨댔고 전 그런 남편을 마음껏 치켜 세워주었어요. 억지로라도 좀 더 밝은 척하려는 남편을 보며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 동선애가 두고 간 짐이 보였어요. 아이 용품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혹시 서방님과 최근에 연락을 해봤냐 물어봤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제라도 늦은 사과를 하고 손윗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싶었기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보자고 했어요. 대신 서방님이 아니라 동서에게 해보자고요. 남편도 동의해 전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한참을 울리고 나서야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동서,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웬일이세요? 쫓아낸 가난뱅이가 어찌 사나 궁금해서 연락하셨어요? 아니야, 동서. 그때는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 좁은 집에서 다닥다닥 모여 살다 보니 다들 신경이 예민했을 때잖아. 내가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 정말로 미안해. 듣고 있어, 동서?
네, 듣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최근에 남편 사업이 좀 잘 풀렸어. 동서랑 서방님 생각부터 나더라. 아직 자리 못 잡았으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동선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 식구가 반지하 원룸에서 사글세로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상위 끝에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셋이 살 만한 집 한 채 정도는 구할 만한 금액을 동선에 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동서는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통곡하듯 울어댔어요. 이 은혜는 반드시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며 서방님을 꼭 끌어안았어요. 이 돈은 절대 갚을 생각 말라는 말과 함께요. 주거 환경이 안정되자 서방님도 동서도 힘을 얻은 듯 둘은 다시 예전처럼 쾌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둘은 남편의 조언을 받아 창업을 하기로 했죠. 한참을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요식업이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늘 요식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다만 본인의 꿈이 커서 현재로서는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쪽으로 창업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아파트 상가를 얻어 작고 소박한 레스토랑을 냈어요. 인테리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죠. 요즘 말로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나요?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렸어요. 누가 봐도 근사하고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가게를 만들었죠. 가게는 처음 몇 달은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자리를 잡고 근처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조금 나자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운영할 만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달에 문을 닫은 가게에 모여 다 같이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흑자 전환을 축하했어요.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제가 보기에도 서방님은 가게 운영이 열심이었어요. 매달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트렌드의 경향을 살펴보고 가게 청결에도 무척 신경을 썼죠. 반면 동서는 아직까지 조바심이 나는지 종종 목소리를 높이곤 하는 것이 들리더군요. 하지만 서방님의 노력이 보답을 받기 시작했는지 가게는 조금씩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면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정말로 대박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드라마 촬영이었죠.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다는 어느 드라마가 서방님네 가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간 거예요. 근처에서 촬영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서 가게에 들를 때면 종종 촬영 장면을 구경한 적도 있었는데 아예 가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드라마는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고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어요. 줄은커녕 예약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된 거죠. 애초에 테이블이 4-5개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였는데 말이에요. 서방님은 고민 끝에 그 가게를 비싼 가격에 팔고 새롭게 레스토랑을 또 열었어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 또한 성공했죠. 작은 가게에서 쌓은 노하우가 커다란 레스토랑에서도 통했던 거예요. 그렇게 레스토랑은 2호점, 3호점까지 번화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방님은 프랜차이즈의 업주가 된 거죠. 이젠 일부러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될 지경이었어요. 그걸 본 남편은 자극을 받았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자신도 요식업으로 뛰어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이번에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제게 있어 남편은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기존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어요. 남편의 꿈이 컸던 만큼 남편은 모든 것에 완벽을 도모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남편의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가 쉽지 않더군요. 시장 조사를 하고 상권을 알아보고 가게 자리를 찾고
하지만 남편이 마음에 쏙 들어 하는 매물은 쉽게 나타나질 않더군요. 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만 들었고 결국 시간과 돈을 한참 들여서야 겨우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결국 은행에서 상당한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시작이 쉽지 않았던 사업은 진행하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운이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기계는 자꾸 고장나고 온갖 허가를 받는데도 늘 걸림돌이 하나씩 있어 한참이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가게를 오픈했고 첫 한 달간은 매출이 제법 나왔어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째 달부터 적자가 시작됐어요. 이벤트도 해보고 새로운 메뉴도 내보고 전단도 돌려봤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자 남편은 무척 초조해했고 눈에 띄게 짜증이 늘 정도였어요. 그렇게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쯤이었어요.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깨보니 남편이 거실에서 울고 있더군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 난 이제 끝났어. 우리 이혼하자. 내 옆에 있어봤자 빚더미에 깔리는 것 외엔 이제 남은 길이 없어. 나 같은 건 버리고 어서 도망가.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여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의 식당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벌써 3달 넘게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투자를 약속했던 업체 한 군데가 사기를 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겠다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엔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한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어요. 아주 흔한 사기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적자투성이 운영이었던 가게는 다시 회생할 길이 요원해 보였어요. 은행에서의 추가 대출은 거절당했고 서방님에게도 아주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봤지만 새로운 매장을 내느라 자신 또한 빚이 산더미라 빌려주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었어요. 금방이라도 어디론가 잠적해버릴 것만 같았죠. 낮에는 가게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저 멍하게 있다가 밤이면 매일같이 울다 지쳐 쓰러지는 남편을 대신해 저는 일단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였죠. 저는 가게를 내놓았고 처분할 수 있는 건 전부 처분했어요. 하지만 밀린 월급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넋을 놓기 전에 서방님에게 연락을 해 자신의 직원들을 좀 고용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불러서 일부러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온 사람, 남편만 믿고 멀리에서 이사까지 한 사람 등 직원들의 사연은 다양했어요. 그들은 한 입으로 남편을 비난했죠. 저는 아우성치는 직원들을 붙들고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가며 사정했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일한 값은 주겠다고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요. 당장은 가진 게 없지만 혹시라도 저나 남편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꼭 도와주겠다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등 돈만 내놓으면 된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와 남편을 계속해서 믿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덕에 저는 힘이 났어요. 1년이 넘게 걸려 준비한 사업을 접는 데는 2주도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처분한 우리는 낡고 초라한 원룸을 간신히 얻을 수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되려 용기가 났어요. 실패했다는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이젠 잃을 게 없으니 무서운 것도 없었달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모두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던 차, 옛날에 좁아 터진 아파트에서 5명이 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저는 동서를 떠올렸어요. 서방님의 레스토랑 사무점을 동서가 운영하고 있다고 언뜻 들은 기억이 난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동서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는 남편에겐 환기와 힘이 되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저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주고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기운이 없을 때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요. 그러면 기운이 날 거라고요. 하지만 냉장고도 쌀통도 제 지갑도 텅 비어 있더군요. 친정엄마를 찾아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런저를 보시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재료라도 좀 얻어볼 양 길을 나섰어요. 정 안 되면 쌀이라도 좀 얻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막상 집 밖으로 나서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거리로 나선 후에도 저는 바로 동서의 가게로 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밖을 쏘다녔어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군요. 저는 가게가 문을 닫기 몇 분 전 간신히 지친 몰골로 가게로 들어설 수 있었어요. 어서 오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직원에게 사장님을 찾아왔다고 친척 형님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직원의 이름표가 어딘가 낯익더군요. 하지만 차마 고개를 들어 직원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서였어요. 세상에 형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문 닫을 때가 다 돼서 손님이 없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면 거지 왔다고 소문나겠네. 소문나겠어. 거기 너 누가 사람 함부로 들이랬어? 꼴 보면 딱 눈치를 채야 할 거 아니야. 구걸하러 왔다는 걸. 그렇게 멍 때리지 말고 얼른 주방에 가서 소금 가져와. 동서, 그런 게 아니야. 내 말 잠시만 들어주면 안 될까? 지금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설마 여기에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럴 만한 돈도 없으신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왜 이러실까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드릴 때 그냥 얌전히 퇴장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셔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해요, 행패가. 옛날에 저 쫓아내신 건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여길 왜 찾아왔을까? 후회와 수치스러움에 눈물이 가득 차올라 급히 돌아서려던 순간 갑자기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남의 구경거리가 되었구나 싶어 제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떨어진 순간 직원들이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며 외쳤어요.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떨떨하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직원들은 모두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는 낯익은 얼굴의 직원 한 명이 있더군요. 저희 가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막내 직원이었어요. 바로 어딘가 낯익은 이름표의 주인이었죠. 동서는 깜짝 놀라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네 지금 단체로 눈이 멀기라도 했니? 아니면 미치기라도 한 거야? 누굴 향해 사장이라는 거야? 노동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악덕 사장님 보고 한 소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악덕사장? 천둥 벌거숭이 같은 것들을 거둬서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돈까지 줬더니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어요. 일 가르쳐준답시고 수습기간 내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으로 부려먹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안 주셨죠? 증거 하나하나 다 모아놨어요. 이거 노동부 신고해서 단체로 소송 한번 갈까요? 어머, 뭐가 어쩌고 저째? 동서는 직원들의 반응에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더군요. 저는 얼른 그런 동서를 일으키려 했지만 동서는 제 손에 뿌리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지린내가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서의 스트레스성 방광염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동서를 쳐다보기만 하자 동서는 기다시피 해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직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막내 직원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훈 씨야말로 잘 지냈어요? 어째서 여기 있어요? 남편이 발령 요청한 건 분명 다른 가게였을 텐데. 자리가 많지 않다고 일부는 1, 2호점으로 일부는 3호점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 다른 분들도 기억나시죠? 아이고, 3호점으로 오게 될 줄 알았다면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다시 고생하고 있었군요. 아니에요. 취업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사장님한테 막말을 듣고만 계셨던 거예요? 두 분이 친척이셨던 거예요? 사실 지훈 씨와는 인연이 좀 있었어요. 일단 갓 20살이 된 막내 직원이라 지훈 씨를 모르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다 싹싹하고 착하고 일까지 잘하니 다들 워낙에 예뻐하기도 했죠. 월급이 밀리자 다들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고개를 숙여가며 꼭 갚겠다고 하는 걸 보고 가장 먼저 마음이 약해진 사람도 지훈 씨였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할 때 연락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정말로 연락을 준 사람도 지훈 씨였어요. 지훈 씨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훈 씨의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나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훈 씨에게는 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일단 병원비 문제로 지훈 씨는 동서에게 가부를 부탁했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연락을 한 게 저였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급히 병원비를 내주었고 간병도 부탁드렸었죠.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던 지훈 씨의 모습이 잊히지가 않네요. 저는 지훈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동서와 저의 관계부터 과거의 사건, 그리고 사업을 접은 후 남편이 너무 망연자실해 있는 것까지도요. 당장 냉장고가 너무 텅 비어 사실 동냥을 하러 온 것이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고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얘기를 듣고 있는 지훈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 씨는 제가 얘기를 꺼낸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 씨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이내 남은 고급 재료며 쌀을 한가득 포장해 주었어요. 병원비 내주신 것도 곧 갚아드리겠다는 말과 함께요. 언젠간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꼭 불러달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남편과 일할 때 너무 좋았다고, 평생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었다고요. 순간 저는 남편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 번거롭겠지만 방금 해준 그 말 우리 남편한테 직접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 수 없을까요?
남편이 들으면 너무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사장님.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연락 돌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대체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묻더군요. 왜 휴대전화가 꺼져 있냐고요. 하루 종일 쏘다니느라 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다 된 것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저는 남편이 저를 걱정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타인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밖으로 나가든 집에 있든 무슨 말을 건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꼭 끌어안았어요. 남편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죠. 그러다 이윽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옛날 직원들한테 문자가 우르르 왔어. 보고 싶다고. 다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힘내라고. 이거 당신과 연관된 일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동선회 가게에 다녀왔어. 거기서 우리 옛날 직원들도 만났다. 지윤 씨 기억나지? 다들 서방님네 가게로 간 줄 알았는데 몇 명은 동선회 가게로 갔더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면 부탁하지 않는 건데. 동생 녀석 재수 씨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 왜? 둘이 요즘 사이가 안 좋아? 사모점을 낸 것 자체가 그 재수 씨 마음대로 진행한 일이었대. 그래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거래. 그런데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본사 정책도 무시하고 가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나 봐. 그런데 거긴 뭐하러 간 거야? 당신한테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가 동양까지 갔다 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남편은 저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제가 해준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고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다시 한 번만 자기를 믿고 시작해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죠. 물론이라고. 당신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밑바닥을 차고 다시 일어선 우리는 얼마 전 작은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작은 스타트업에 취업했고 이젠 착실하게 월급을 갖다 주게 되었죠. 남편이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많은 실적을 내자 회사에서는 남편을 오래 잡아놓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덕분에 얼마 전엔 옛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모든 정산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은행 대출을 갚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스타트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하지만 이번에 남편이 회사를 고른 조건은 절대적인 안정이었거든요. 수입이 들쑥날쑥한 사업을 하며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전 어느 쪽도 상관없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다시 무언가를 힘내서 시작한다는 자체로 전 좋았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 소송을 밟고 있어요. 서방님은 동서와 함께 사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동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고소까지 당해 소송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은 남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뎌왔는데
그날 제가 당하는 걸 보고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결국 3호점은 문을 닫았고 서방님은 체인점을 더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신경 쓰자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배은 망덕의 끝 또한 결국 이렇게 배신이었어요. 가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사글세방에서 엉엉 울던 동서의 모습이 떠올라요. 동서가 왜 결국엔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말이에요. 남편은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세상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운이 없었구나 정도로 생각하래요. 서방님은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내기엔 동서가 너무 섬세한 사람이었다고 씁쓸하게 말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그게 장점으로 보였는데 함께 살다 보니 아니었다고요.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과 저는 참 많이 성장했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보는 식견이 생겼달까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평생 함께하고픈 인연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남편과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돈독해진 것이었죠.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헤쳐나왔으니까요. 결국 이 연인들을 얻은 건 우리가 겪었던 위기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된 거죠. 저희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크게 낙담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고 저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배는 조금씩 굴러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면 우리는 셋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너무 큰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 절망은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포석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